오늘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오래된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왜 어떤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고 문득 우리를 아프게 할까요?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 즉 트라우마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다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작은 온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다른 이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치유의 은총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충격적인 사건은 스트레스를 유발하지만 모든 스트레스가 트라우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트라우마는 언제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제가 당신의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약속했는데 어떤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스튜디오를 예약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겠죠. 이 상황은 분명 당신에게 스트레스를 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트라우마란 우리에게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경험입니다. 그 상처로 인해 우리가 이전보다 더 위축되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을 의심하게 된다면 그것은 트라우마입니다.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지고 타인에게 더 적대적으로 변하며 세상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그 경험은 당신에게 트라우마로 남은 것입니다. 상처는 본질적으로 민감합니다.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죠. 마음의 상처, 즉 트라우마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아물지 않은 채 노출된 상처입니다. 누군가 그곳을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우리는 비명을 지르죠. 아야! 하고 말입니다. 저 역시 80세가 된 지금도 55년을 함께한 아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나 어떤 반응에 수십 년 전의 낡은 상처가 건드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저는 80세의 노인이 아니라 상처에 반응하는 한 살배기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도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형태는 딱딱한 흉터 조직으로 남는 것입니다. 흉터 조직은 두껍고 단단하며 더 이상 자라나지 않고 신경도 없어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트라우마는 우리를 이렇게 무감각하고 냉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극도로 예민해지고 어떤 사람은 돌처럼 단단해지며 때로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지니기도 합니다. 우리가 냉혈한 범죄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었을까요? 과학은 그들이 어린 시절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현상의 근원을 이해하려는 노력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부분이 마음속에 크고 작은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린 시절 상처를 입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 어려워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철저한 외로움을 느끼는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이러한 정서적 고립감, 즉 외로움은 그 자체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 요소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외로움은 트라우마의 결과물이자 동시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 병들게 하는 거대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적 사건을 겪고 그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나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항상 미소 짓는 가면을 쓰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지 몰라도 내면의 진짜 나와는 아무도 소통하지 못하는 상태. 이보다 더 외로운 일이 있을까요? 호주에서 말기 환자들을 돌보던 한 간호사가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들이 죽기 직전에 가장 후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후회는 나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 용기가 있었더라면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회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이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하지 않을 때 행복한 척했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며 살아왔던 것을 뒤늦게 후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이 사실을 깨달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순간에 솔직한 나 자신을 외면하고 있는지 마주할 용기를 낼 것인가? 어린 시절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으로 살아갈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끔찍한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이의 본능은 무엇을 하라고 소리칠까요?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제발 도와달라고 외치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의 본질상 아이에게는 그 어떤 선택지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감정을 분리하고 스스로와 단절하는 것뿐입니다. 이 단절의 경험은 뇌와 신경계에 깊이 각인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어린 시절의 그 끔찍한 공포가 되살아납니다.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려 했다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무의식적 기억이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자기 자신과의 단절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조종당하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조종하는 그 끈은 너무나 교묘해서 우리는 그것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 저명한 신경과학자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물학적 조건, 문화, 그리고 어린 시절의 경험이 우리를 거의 완벽하게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의 말은 거의 맞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자궁에 있을 때부터 프로그래밍된 무의식에 보이지 않는 끈에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피노키오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나무 인형 피노키오가 진짜 소년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꼭두각시 시절을 돌아보며 말합니다. 내가 꼭두각시였을 땐 정말 어리석었지. 라고요. 우리 역시 꼭두각시로 살아갈 때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끈을 인식하고 그것을 잘라내어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 어른으로서 나 자신과 연결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도전 과제일 것입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제가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성공한 의사였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는 아직 발현되지 않은 거대한 잠재력이 있다고 느꼈지만 그곳에 닿을 방법을 몰랐습니다. 결혼 생활은 긴장으로 가득했고 아이들은 때때로 저를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터뜨리는 통제되지 않는 분노 때문이었죠. 제 아들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집의 바닥은 결코 단단한 바닥이 아니었어요. 언제 그 바닥이 무너져 내릴지 몰랐으니까요. 사랑스럽고 다정했던 아버지가 어느 순간 감정의 폭풍에 휩싸여 집안을 휩쓸고 지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아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것은 아이들에게 신뢰나 안정감을 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 자신이 과거의 상처가 만든 꼭두각시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제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때서야 저는 유대인 아기로서 나치 점령하에서 보냈던 제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기능하고 있었지만 제 내면에는 억눌린 분노와 고통, 외로움이 들끓고 있었고 그것이 나중에야 터져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은데도 말이죠. 어린 시절 표현하지 못했던 모든 분노와 슬픔, 고통을 마음속 깊은 곳에 억누릅니다. 그리고 세상이 존경하고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기능하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우상이지만 내면은 비참한 삶을 살았던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빠져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가장 사랑받고 싶었던 대상, 하지만 우리를 봐주지 못했던 부모와 같은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희망합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에는 나를 봐줄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슬프게도 그 패턴은 반복될 뿐입니다. 수년 동안 저는 제 안의 텅 빈 공간을 다른 누군가가 채워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제 삶은 겉보기엔 괜찮았지만 그 표면 바로 아래에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기반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경험을 통해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그것은 제 닫혔던 마음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순수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텐트 안에 있던 작은 아기의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제 얼굴에는 사랑의 눈물이 흘러내렸고 제 심장은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 심장이 얼마나 오랫동안 닫혀 있었는지를, 너무 이른 나이에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기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제가 겪은 특별한 경험이 모든 사람을 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를 입고 아무리 오랫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더라도 치유는 가능하다는 희망 말입니다. 우리 내면의 닫힌 문을 열고 우리 안의 가장 순수한 부분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트라우마는 상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규정하는 종신형 선고는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만들었을지언정 우리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치유의 여정은 우리 자신의 상처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끈을 인식하고 과거의 꼭두각시가 아닌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화와 온전한 치유가 함께하기를